경제 상황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최병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롬 파월 의장이 또 0.75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전망을 확실하게 하는 발언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잭슨 홀 미팅을 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데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매년 8월 마지막 주 주말에요. 네. 그 잭슨 홀이라는 데가 저기 그 옐로스톤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리조트 스키장으로 간다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여름 휴가 겸 해가지고 교수님 거기서 공부하실 때 갔던데요? 자세하시네. 그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제 경제정책 심포지움을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하든가 이제 뭐 경제 전문가들 모아놓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온다. 예. 큰 행사네요. 그렇죠. 예. 그 이제 향후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파월이 얘기한 거는 메시지를 한 서너 개를 이제 내보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연준의 목표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낮추는 것이 이것은 분명하다. 분명한 목표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뭐 저기 저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다. 원래 한 달 전쯤에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금리 인상 폭을 낮출 것이다. 좀 속도 조절 이런 뉘앙스를 줬죠. 0.5 이렇게 낮출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인플레 안 잡히겠어. 최우선 순위는 인플레 때려잡는 거야. 그렇죠. 민간 부분에 고통을 줄 수 있지만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은 더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교수님이 만약에 이거를 0.75에서 0.5로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70년대 스위스를 반복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했죠. 70년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속 지적했던 건데 파월이 교수님 얘기를 들었나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4% 정도에서 이제 금리를 지난 6월 달에는 되게 이제 까지 인상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동결해가지고 이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4% 이상까지 올려야 되겠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지금 내보냈거든요. 이걸로 0.75 또 올라가는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준이 3번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9월, 11월, 12월 3차례가 남았습니다. 3차례가 남았는데 지금 2.5%니까는 최소한 3.5에서 4.0은 그런데 지금 연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내년 초까지 4% 초까지 올려야 된다 하는 거 보니까는 올해 말까지 한 4%까지 올릴 가능성을 0.75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0.75로 계속 가기는 좀 부담스럽겠지만은 뭐 0.5로 3번만 가더라도요. 4%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 4%까지 그러니까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이런 상태. 기준금리가 4%.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5%거든요. 2.5%로 간신히 맞췄는데. 그렇죠. 맞췄더니만 다시 또 이제 앞으로 뛰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폭으로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저겁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장률 방어 이건데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동안에 금리가 한 2%포인트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가계 이자 부담이 한 27조 이상이 올랐어요. 그 2%로 인해서. 예. 근데 이 27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추가된 이자 부담만 27조라는 그렇죠. 거죠.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 소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죠. 이게 한 56조 한 6천억 원 정도 증가했거든. 지난 1년 사이에요.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데 지금 이제 연준이 그러니까 한 4%까지 올리게 되면은 한은은 지금 그러니까는 나머지 두 차례 중에서 0.25 한 번 정도 내지는 많아야 0.25 한 두 차례 올릴 거다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줬었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저기 이제 잭슨으로 가기 전까지는요 했었는데 그래봤자 몇 %입니까? 3%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가 되면 0.5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 34조 원 이자 비용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금리는 역전되는 거죠 지금. 그래 금리는 역전되는 거고 금리 역전은 확실시 된 거고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역전은 확실한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환율이 이제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환율은 이거 연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동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하기 전에는
정부라든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지고 외환 시장 소위 그러니까 구두 개입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1,330원대로 잠깐 내려왔다가 잭슨홀 미팅하면서 40원대로 다시 또 튀어 올라가 버렸죠. 이게 1,400원대 얘기도 하던데 연말. 예. 그렇죠. 지금 충분히 그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되게 지금 이제 지배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금리 차이. 예. 금리 차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역 적자, 무역 수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제 해당되지죠. 그죠. 두 개가 다 해당되지는데 그러니까 대개 보게 되면은 금리를 낮추고 무역 적자가 큰 나라들이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환율 변동폭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개 다 이제 해당되어지는데 반면에 이제 무역 적자가 큰 나라들은 이제 환율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요. 근데 우리가 무역 수지가 지금 통계 잡은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라고 그렇죠. 하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미국하고 조만간 1% 차이 날 것 같고.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이제 폭이 커져가고 있죠. 지금 5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요.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게 환율이 좀 올라가도 이게 수입 물가에나 좀 영향을 미치지. 물가에 영향 미치는 거 크죠. 물가에 영향 미치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압박을 받거든요. 네. 가계 부담도 증가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환율 상승으로 우리가 대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대기업들은 똑같은 물량을 수출할 때 그러니까는 이익이 증가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일 때 하고 1달러당 2,000원 되게 되면 2배로 그러니까 원화로는 2배 그렇죠. 수입이 증가하는 거니까요. 근데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이제 그러니까 비용 증가한 걸 반영시키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릅니다. 소비자도 피해보고 중소기업도 피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뒤로 자꾸만 미루고 있는데 미룰수록 금리 격차는 커져가고 있는 거죠. 금리 격차는 켜지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환율도 점점 더 약화돼서 그렇죠. 1,350원에서 1,4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예. 있다. 환율이 1,400원대 올라간 게 지금 IMF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전공법으로 다뤄야 되는데 하느니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숙제를 뒤로 미루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당장 예를 들어서 지지율도 높고 정책적으로 정책 저항이 큰 것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점점 누적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금 그리고 연준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연말쯤 되면 그러면 우리 시장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단기 시장 금리에는 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은 장기 시장 금리요. 장기 시장 금리 그러니까 5년 이상이라든가 10년 이상 이런 데는 영향을 별로 행사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국제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현재도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요. 장기 저거는요. 오히려 그러니까 높으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금리들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보다 높은 이유는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그러니까 높게 이제 반영되는 거죠. 결국은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한테 가장 큰 부담은 대출 받았단 말이죠.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면 내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율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연말에 그러니까 3%까지만 올려도 지금 2.5%잖아요. 0.5%만 올라도 한 7조 원 정도가 더 증가한다. 이게 이자 비용이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1년 동안 가계가 벌어들인 처분 가능 소득의 60% 규모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가계가 좀 벌어들인 소득을 다 까먹고 있는 거죠. 그게 한 10%까지 될까요? 이자율이? 이자율이요?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 그러니까는 그 8% 10%라는 얘기는 가장 신용도가 낮은 인재니까는 계층들에 대한 대상인 거고. 왜냐하면 요즘 2년 전에 영끌했던 분들이 그렇죠. 계속 이제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월 내야 하는 돈의 기준으로는 최근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분도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안 사니까. 처분이 지금 뭐 이 부동산 아파트 거래가 서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지난해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20%대로 떨어졌을 고. 그러니까 국민 다수는 부동산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끌로 이제 상환 능력이 없는 연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집을 내놓고 털고 나오고 싶어도 네. 못 털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좀 신용도가 낮은 이제 그러니까 연끌 젊은 세대들이 좀 신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이자 비용이 절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말 되게 되면 더 이제 벌어지는 거죠. 더 벌어지고 내년 초 되게 되면 더 벌어지고요. 그게 한 번에 터졌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택 이제 이 거래량 급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예. 그리고 가격 하락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죠. 빨라질 수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가계 파산들이 그러니까는 예. 뭐 자동 그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그 소위 이제 레버리지로 네. 그 부동산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폭락하니까 저소득 저신용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렇죠.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연끌이 딱 그런 속성을 가지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돈이 아니라 예. 집을 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 이자를 못 갚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이대로 가자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출 이자 못 갚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차압이 들어갈 수가 있죠. 연차가 이제 심해지게 되면요. 차압이 그 부실 채권이 연쇄적으로 이제 효과를 일으키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런 위험은 없느냐? 왜 없어요? 그 충분히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연말 내년 초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이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가 일으킨 전쟁이 이제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정작 러시아는 무역 흑자, 루블화 가치 상승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통화 가치가 상승한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역 흑자가 그러니까 크게 증가했어요. 아니 이게 러시아 때려잡고 중국 가두려고 이게 시작된 건데 그렇죠. 정작 피해는 서방 국가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가 생각하는 대로 안 굴러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GDP 대비 무역 흑자가요 거의 30%에 가까울 정도니까는 엄청나게 지금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 루블화 가치가 20%나 상승을 했어요.